그럼 두 번째 거 먼저 해도 되냐면? 그러면 제 거 먼저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유러피안 하트 저널에 이제 실린 거고, 안티코아귤레이션한 AFib 환자분에서 블리딩이 있고 나서 그 이후의 블리딩과 이스케믹 이벤트에 대해서 알아본 논문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으로 오럴 안티코아귤레이션 같은 경우는 AFib이 있는 환자에서 스트로크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하지만 블리딩의 리스크 또한 높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블리딩 같은 경우 1년에 2에서 3%까지 도학에서 보고가 되고 있고, 아리스토텔 이전 트라이얼에서 얘기하는 것은 블리딩 이벤트 있고 나서 30일 이내에 MI나 이스케믹 스트로크, 데스 같은 이제 하이어 리스크와 관련이 있다, 메이저 블리딩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클리니컬하게 릴리번트한 논 메이저 블리딩의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어떤 스터디에서 사실 찾아볼 수가 없고, 롱텀 팔로업 데이터가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했던 건 오랄 안티코아귤레이션을 복용하는 환자의 투 코호트에서 롱텀 리스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메소드는 AFib을 진단받은 환자군에서 두 개의 프로스펙티브 멀티센터 코호트 스터디를 진행을 하였고, 비트 AFib이란 스터디에서 2010년에서 2014년도까지 1,553명, 그리고 2014에서 2017년도까지 2,415명의 스위스 AFib이라는 스터디에서 인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AFib이 전부 진단이 되는 환자들이었었고, 이 두 데이터를 합쳐서 시행을 하였고, 모두 다 인로를 할 때는 오럴 안티코어귤레이션을 복용 중에 있었고, 토탈 3,277명의 페이션트를 인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매번 비짓을 하고 인롤 이후에 계속 방문을 하면서 메디컬 테라피나 혹은 기존의 리스크 팩터나 메디컬 히스토리, 데모그래픽 팩터에 대해서 모두 조사를 하였습니다. 메이저 블리딩 같은 경우는 ISTH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페이털한 블리딩대로 정의를 하였는데, 클리니컬하게 오버트 블리딩이 있고 이는 헤모글로빈 레벨을 떨어뜨리거나 수혈이 필요하거나 혹은 심토마틱한 블리딩을 발생시키는 경우고, 클리니컬하게 논 메이저 블리딩을 정의를 한 것은 메이저 블리딩 크라이테리아에 만족시키진 못하지만 클리니컬하게 오버트하고 메디컬이나 서지컬 인터벤션이 필요하거나 혹은 안티스롬보틱 테라피나 약제를 바꿔야 되는 경우, 입원이 필요한 경우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번 방문은 인펄슨으로 하기도 하였고 전화상으로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프라이머리 아웃컴으로 삼은 것은 이스케믹 스트로크 MI 데스로 컴포지트 아웃컴을 삼았고, 에디셔널 아웃컴으로는 컴포지트 아웃컴의 각각의 컴포넌트를 보았습니다. 통계에서는 일부만 말씀을 드리면은 베리어블 중에 나이나 혹은 이제 흡연이나 이제 알코올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흡연은 액티브 패스트 네버로 나누었고, 알코올은 이제 하루에 아예 안 먹거나 한 잔 이하거나 두 잔 이상, 이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센시티비티 애널리시스를 위해서 블리딩 이벤트가 있고 30일 이내에 아웃컴이 발생한 경우는 이 환자들 제외하고도 분석을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럴 안티코아귤레이션을 어떻게 바꿨는지, 중단한 환자는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또한 확인을 하였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테이블 1 같은 경우는 인스턴트 블리딩이 있고 없고에 대해서 이제 베이스라인 캐릭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3,200명 중에서 646명이 애니뉴 블리딩이 있었고, 나이가 우선 다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서 많았고, 그리고 AFib 타입에서는 퍼머넌트 타입이 좀 더 많았으며 차드바스크 스코어는 좀 더 4점 정도로 높았습니다. 메디컬 히스토리를 어떤 것이 더 많았는지 보았을 때는 이전에 블리딩이나 CKD가 있었던 경우가 블리딩이 없는 환자에 비해서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이외에도 하이퍼텐전의 비율이라든가 혹은 프라이어 PPCI, 하트 페일러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오랄 안티코아귤레이션 뭘 했는지 보았을 땐 비타K 안타고니스트를 조금 더 많이 복용하고 있었고, 안티플레이틀릿이나 듀얼 안티플레이틀렛 테라피에 대해서는 두 군사의 특별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팔로업 기간이 조금 더 길다는 것이 이 연구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데, 4.08년 정도가 되었고, 블리딩 이벤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646명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프라이머리 컴포지트 아웃컴에서 이제 34.4%가 이제 블리딩이 있는 환자에서 프라이머리 아웃컴이 발생을 하는데, 이 표에서 보시면 블리딩이 있는 환자, 없는 환자를 비교를 하면 프라이머리 아웃컴이 34%와 19% 이렇게 발생을 하였고, 두 군을 비교를 했을 때 어드저스티드 하자드 레이쇼를 보면 1.36의 p-value 값 유의하게 블리딩이 있던 환자에서 프라이머리 아웃컴이 많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컨더리 아웃컴에서 봤을 땐 스트로크와 MI에서는 두 군 사이에는 그 p-value 값 의미 있게 차이가 없었으나, 카디오바스큘러 데스라든가 데스 프롬 애니 코즈는 두 그룹 사이의 차이가, 어드저스티드 하자드 레이쇼가 p-value 값이 의미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여기에서 미디안 팔로우 타임 같은 경우는 306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메이저 블리딩이 발생한 것은 297명에 해당을 하였고 그중에 84% 정도는 하스피탈리제이션이 필요하였으며 그리고 여기에서는 메이저 블리딩으로부터 아웃컴이 발생할 때까지 142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도 테이블을 보여드리면 메이저 블리딩이 있고 없고 환자에서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49%와 19%로 차이가 굉장히 컸고 어드저스트 하자드 레이쇼는 뚜렷하게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컨더리 아웃컴과 각각 보면은 메이저 블리딩이 있고 없고로 보았을 때 스트로크나 카디오바스큘러 데스 프롬 매니 코즈가 모두 다 피별력과 의미 있게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여기서 더 이제 얘기를 드릴 거는 418명 같은 경우는 non 메이저 블리딩이 발생을 하였는데 그중에서 42%만이 병원 입원이 필요하였고 여기에서 중요했던 거는 컴포짓 아웃컴이 non 메이저 블리딩이 있다고 해서 특별하게 더 높아지지 않았다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우선 말씀드릴 게 컴포짓 아웃컴이 블리딩 이후로 발생한 건 505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 테이블 4를 보시면 그 릴리번트 non 메이저 블리딩이 발생하거나 안 하거나 상관없이 프라이머리 아웃컴과 세컨더리 아웃컴이 두 군 사이의 피별력과 모두 의미 없게 큰 차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오럴 안티코아귤레이션을 어떻게 체인지했는지에 대한 것인데 우선 블리딩이 있었던 환자에서 14% 정도는 오럴 안티코아귤레이션을 중단을 했었고 그중에 10%는 다른 오럴 안티코아귤레이션 바꿨고 메이저 블리딩이 있었던 사람에서는 21% 정도까지 중단을 하였으며 17.5%가 다른 안티코아귤레이션으로 스위칭을 하였습니다. 그 스위칭한 비율은 많은 경우가 비타 K 안타고니스트에서 도악으로 바꾼 경우였었고 non 메이저 블리딩에서는 10%만이 디스컨티뉴를 하였으며 체인지는 8.6%에서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분석을 시행을 한 것은 블리딩 에피소드를 끊고 나서 이제 그 오럴 안티코아귤레이션을 그래도 재개한 경우는 재개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를 했을 때 컴포짓 아웃컴이 재개하지 않은 경우에는 좀 더 높았다는 것이 이제 추가적으로 분석이 되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럴 안티코아귤레이션이 안티플레이틀렛과 컴비네이션을 하는 것은 특별하게 그 블리딩 이벤트를 높이는 것과는 관련이 없었다라는 것을 서플리멘터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디스커션을 말씀드리면 여기에서는 메이저 블리딩이 있었던 환자에서 서브스캔트한 애드버스 아웃컴이 높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또한 여기에서는 30일 이내에 발생한 환자들 제외하고 분석을 했을 때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롱텀 팔로업을 보았다는 게 의미가 있는 연구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non 메이저 블리딩은 애드버스 아웃컴과는 관련이 없었다라는 게 또 다른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이고 오럴 안티코아귤레이션을 디스컨티뉴 하는 경우는 컴포짓 아웃컴의 하이어 인시던스와 관련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앞서 인트로덕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숏텀이 아니고 여기서 롱텀의 리스크를 이제 연구하려고 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이고 애드버스 아웃컴과 그리고 메이저 블리딩 사이에는 142일 정도의 미디언 타임을 가지고 있고 메이저 블리딩 이벤트 이후엔 49%까지 컴포짓 아웃컴이 발생을 하였으며 그리고 오럴 안티코아귤레이션을 디스컨티뉴에이션 하는 것이 하이어 리스크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으며 그리고 방금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긴 한데 non-메이저 블리딩은 흔하게 발생은 하지만 클리니컬 아웃컴하고는 인디펜던트하게 어소시에이션은 없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오럴 안티코아귤레이션을 재개하는 것이 애드버스 아웃컴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을 지었을 땐 재개하는 것을 서제스천을 할 수 있다고는 했지만 이 연구에서 리커런트 블리딩이 계속되는 경우도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랜더마이즈 트라이얼이 특히 하이리스크 페이션트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추후에는 팩터 10A의 이니비터를 11A의 이니비터에 대한 연구 또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연구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클리니션들이 이제 블리딩 리스크 팩터 예를 들어서 안티플레이트릿 테라피를 하거나 혹은 PPI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이 연구의 장점은 프로스펙티브 디자인으로 롱텀 팔로업을 보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만 레지드럴 컴파운딩 팩터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옵저베이셔널 스터디였다는 것
것, 그리고 오럴 안티코아귤레이션 프레스크립션 자체가 1년마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짧게 쓴 약제들에 대해서는 인포메이션이 없었다는 것이 한계점이고, 또한 이 오럴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하는 환자에서 이미 블리딩이 있었던 환자는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트루 블리딩은 언더 에스티메이션 되었다는 것이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스위스에서만 이루어진 연구여서 유러피안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제너럴라이즈빌리티 하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스펙티브와 롱텀 아웃컴, 그리고 안티코아귤레이션 AFib 하는 환자들에서 메이저 블리딩이 있을 경우 49%까지 프라이머리 아웃컴 이벤트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클리니컬리하게 릴레번트한 non 메이저 블리딩은 흔하지만 애드버스 아웃컴의 리스크를 높이진 못했고, 그리고 오럴 안티코아귤레이션을 중단하는 것이 애드버스 이벤트의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피겨로 되게 잘 나타난 게 있어서 보여드리면 3,200명 정도의 AFib 환자들이 100% 오악을 먹고 있었고, 미디엄 팔로우는 4.1년 정도로 꽤 긴 상황이었고, 그중에 9%가 정도가 뉴 메이저 블리딩이 있었는데, 어드저스티드 하자드 레이쇼를 보았을 때는 컴포짓 같은 경우는 애니 블리딩과 메이저 블리딩이 전부 이제 의미가 있었고, 이제 그 non 메이저 블리딩은 의미가 없었고, 스트록 같은 경우는 오로지 메이저 블리딩, 그리고 MI는 세 개 어떤 블리딩에는 크게 관련은 없었고, 데스 같은 경우는 애니 블리딩과 메이저 블리딩이 어드저스티드 하자드 레이쇼에서 관련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미디언 타임은 블리딩으로부터 컴포짓 아웃컴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보았을 때 뉴 메이저 블리딩에서 컴포짓 아웃컴까지는 142일 정도로 짧게 시간이 걸리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평소에 궁금했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논문인 것 같은데, 네. 지금 경동에 있는 구부자님, 네. 88세, 네. 헤모로빈 8로 들어왔잖아요. 네. 그리고 스툴 오컬트 블러드 포지티브, non 메이저 블리딩인데 오늘 아데노칼시노마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환자 어떡할 거냐. 아데노칼시노마 벌써 그거 못 봤었는데. 네. 리키아나 15mm 넣으라고 그랬는데 네. 그렇게 하는 게 적절한 스트래티지인 것 같죠? 요거 봐서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교수님. 하여튼 non 메이저 블리딩이 아웃컴에는 영향을 안 안 주지만은 주지만은 하고 야가를 끊으면 곤란하다. 네. 그렇게 메시지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혹시 다른 코멘트 없으시면 김종민 쌤 공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보이십니까? 안 보입니다. 김문현 선생님 공유 풀어주세요. 네, 풀었습니다. 이렇게. 잘 보입니다. 네, 잘 보이십니까? 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저널은 이제 제 2피 올해 10월달 실릴 예정인 논문이고요. 그래서 하트페일러 환자, 특히 이제 ICD나 또는 CRTD 같은 디피브릴레이터 세라피를 갖고 있는 환자에서 디바이스를 통해 확인한 슬립 디스오더 브리딩이 과연 이제 세라피에 들어가는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보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슬립 디스오더 브리딩과 이제 수면 호흡 장애는 이제 신부전 환자에서 빈번하게 동반되는 질환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빈번한 거는 옵스트럭티브 슬립 앱니아지만은 특히 이제 하트페일러 환자에서는 센트럴 슬립 앱니아가 더 빈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이제 슬립 앱니아는 이제 아리드미아의 디벨롭먼트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서든 카디악 데스와도 연관이 있다는 것이 좀 알려진 사항인데요. 특히 뭐 obstructive 슬립 앱니아나 센트럴 슬립 앱니아는 벤트리큘러 아리드미아에 있어서 이제 인디펜던트 프리딕터로서 다른 연구들에서 알려준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도입되고 있는 여러 이제 임플란터블 디바이스에서는 이제 소라식 임피던스의 변화를 통해 슬립 앱니아 이벤트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알고리즘들이 개발이 돼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팔로우 기간 동안에 신부전 환자들의 그런 슬립 앱니아로 유발될 수 있는 리스크를 스트래티피케이션 할 수 있을 거라고 저자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이런 기능을 통해서 ICD나 CRT-D를 통해서 디텍션된 슬립 디스오더 브리딩의 인시던스와 어프로프리트 ICD 세라피와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연구는 이제 프로스펙티브하고 넌 랜더마이즈드 멀티센터 디자인으로 진행된 이탈리아의 연구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CD나 CRT-D를 갖고 있는 환자에서 보스턴 사이언티픽사의 이제 엠니아 스캔이 기능이 포함된 디바이스를 갖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디바이스는 이제 스탠다드 인디케이션을 통해서 삽입한 환자들이 대상이 되었고, 이 엠니아 스캔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자면은 그 전극과 기계 자체에서 이제 측정할 수 있는 체스트 월의 움직임에 따라서 변하는 이제 임피던스의 변화를 통해서 레스피레이션을 카운팅을 하는데 하이폼니아와 엠니아 에피소드를 따로따로 이제 카운팅을 하였습니다. 엠니아 에피소드는 이제 각각의 이제 브리드 간에 10초 이상의 인터벌이 있는 게 2개 연속적으로 확인될 경우 엠니아 에피소드로 기록을 하고, 하이폼니아 에피소드는 이제 딥브레스 사이에 10초 이상의 이벤트가 한 해 있을 때는 하이폼니아 에피소드로 기록되어서 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들을 이제 인덱스를 통해서 비교를 하였는데요. Respiratory Disturbance Index라고 RDI로 앞으로 부를 것인데, 이제 그것은 슬립 듀레이션 간에 이런 에피소드들이 몇 회에 기록됐는지를 시간으로 나누어서 표시한 인덱스가 되겠고, 이 인덱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심한 슬립 앰니아가 있는지를 비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스터디 엔드포인트는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RDI라고 하는 지표와 샥 딜리버리 된 First Appropriate IC 샥이 된 시점을 보고, 여기엔 따로 언급이 안 돼 있지만은 샥 딜리버리 된 위크에서 RDI 밸류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네, 스터디 파퓰레이션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11명 환자를 대상으로 되었고, ICD와 CRT-D가 삽입된 환자였습니다. 환자는 총 이제 170비트 이상이 되거나 아니면 200비트 이상인 2개의 세라피 존을 갖고 있는 각계 세팅이 되었었고요. 전반적인 이제 환자의 데모그래픽스에 대해서 간단히만 말씀드리자면은 미네이지는 69세, 남자가 77%였고 이스케믹 하트 페일리어 환자가 47%였습니다. 주로 니아 클래스 2, 3의 심토마틱한 환자들이 많이 포함되었고, LV 이젝션 프랙션의 평균은 32 정도였으며, 나머지들은 뭐 달리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위클리 RDI가 이제 33회 per hour가 평균 미디안 값이었고, 25%, 75% 퍼센타일을 말씀드리면 24부터 45가 해당이 되었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피겨가 이제 팔로 기간 동안에 카플란-마이어 그래프로 그린 이벤트 프리, 샥 프리 서바이벌과 이제 ATP 또는 샥 프리 어떤 세라피 프리 서바이벌에 대해서 나온 카플란-마이어 커브고, 이거는 각각 샥 프리 서바이벌은 14% 환자에서 한 번 이상의 ICD 샥이 들어간 것이 확인되었고, 팔로 기간 동안에 ATP 또는 샥이 들어갔던 환자들은 24%가 되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RDI의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다음 같은 피겨는 이제 파란 바가 전반적인 RDI의 디스트리뷰션을 보인 값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클리 RDI가 이쪽으로 가면 높아지는 건데, 전반적으로 3에서부터 75까지 다양한 분포를 갖고 있는데, 주로 이제 20과 50 사이에 그 부분이 이제 많은 RDI 값이 이 부분에 치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제 빨간 바는 샥이 있었던 주에서 RDI 값을 표시한 것이고, 이 주황색 바는 샥 또는 ATP가 들어간 세라피가 있었던 주에서 RDI 값을 바로서 표시한 것인데, 전반적으로 이제 샥 또는 ATP가 들어갔던 그런 세라피가 들어간 주가 RDI 값이 높은 주에서 주로 이제 세라피가 들어가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RDI 값은 전체 샥 들어간 환자에서 47 에피소드 per hour였는데, 샥이 들어가지 않았던 주에서는
보통 33 에피소드 per hour여서 이게 통계에서 p-value 값이 그래서 이것을 인시던스 레이시오를 비교해 봤을 때는 약 4.5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벤트 레이스를 또 따로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샥이 들어간 RDI 값이 이제 75%일 하이 값인 45회 이상인 주들만 따로 뽑아봤을 때는 45회 per hour 이상일 때는 0.25회 per year의 이제 이벤트 레이스를 보였는데 45회 미만일 때는 이제 0.11 이벤트 per hour로서 이것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던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결국에는 이제 이런 RDI 값이 샥 또는 애니, IC 세라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니베르트 애널리시스와 컥스 리그레이션 투에서 멀티베리에이트 애널리시스를 같이 진행했는데요. 연관된 값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에이지가 낮을수록 또는 세컨더리 프리벤션을 할수록 그렇게 이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였지만은 RDI 값이 맥시멈이 높은 환자라고 해서 더 샥이나 다른 ATP 같은 ICD 세라피가 더 들어가지는 않는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제 타임 디펜던트 컥스 모델로서 플롯을 그려봤을 때는 A가 이제 샥 들어간 상태이고 B가 애니 ICD 세라피가 들어간 것을 보았을 때 RDI가 45 에피소드 per hour가 이상인 주일 때 그런 것을 보였을 때는 아니었을 때보다 하자드 레이쇼가 4.63, 애니 ICD 세라피는 2.36으로 그런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이 정도까지 저자들이 얘기를 해줬고 디스커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인트로덕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신부전 환자에서 수면 호흡 장애는 많이 동반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벤트리큘러 아리드미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요. 이 연구를 통해서 위클리 RDI 값의 이제 벤트리큘러 아리드미아와의 연관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저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립 앱니아는 헤모다이나믹 또는 오토노믹 아니 바이오케미컬 얼터레이션 같은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아리드미아를 유발시킬 수 있고 결국에는 서든 카디악 데스의 리스크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 연구들은 보통 이제 이런 디바이스에서 기록된 정보들을 하기보다는 컨벤셔널한 폴리솜노그래피나 카디오 레스피레토리 폴리그래피, 펄스 옥시메트리를 통해서 확인된 부분에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특히 수면 다운 검사 같은 경우는 대기 시간도 길고 이제 옵저베이션 하는 기간이 디바이스 임플란테이션 된 것보다는 짧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저자들은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디바이스를 통해서 모니터링 하는 게 보다 더 자세히 슬립 앱니아를 확인할 수 있고 리스크 스트래피케이션 할 수 있는 장비나 장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번 앞서 결과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위클리 RDI 값이 높을수록 이제 샥이나 다른 ATP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지만은 맥시멈 RDI 값은 이제 직접적인 연관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결과가 나왔고 이런 것들은 이제 RDI 값이 이제 너무 다이나믹하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평균 값이나 그런 게 중요하지 맥시멀한 RDI 값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 저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바이스 통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세라픽티 스트래티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저자들은 생각했는데요. 특히 이제 CPAP을 적용하면서 그런 이제 적응증을 높일 수 있을 뿐더러 CPAP을 적용하는 가운데 디바이스를 통해서 이제 적절히 되고 있는지를 또 모니터링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임플란터블 디바이스를 통한 슬립 앱니아의 모니터링이 보다 이전에 폴리솜노그래피를 통한 모니터링보다 조금 더 치료적인
역할을 더 보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 저자들은 보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스터디 리미테이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옵저베이셔널 스터디였기 때문에 바이아스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꼽았고 그리고 이제 기존의 이제 컨벤셔널한 진단적 방법이었던 폴리솜노그래피와의 직접적인 비교를 하지 않았고 컨펌 다이어그노시스를 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를 또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었던 점이 한계가 될 수 있겠으며 ICD나 CRT를 넣고 나서 세라피나 아니면 이제 프로그램을 세팅을 할 때 물론 이제 세라피의 프로그램은 정해져 있었지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클리니션의 의견이 여러 가지 달라져 있었기 때문에 통제가 되지 않았다 그런 부분을 이제 저자들은 연구의 한계점으로 꼽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디바이스니까 김태원 선생님이 좀 코멘트 주시죠. 안 계신 모양인데. 이 RDI라는 게 네. 옵스트럭티브 슬립 앱니아하고 센트럴 타입의 슬립 앱니아가 구별이 돼요? 구별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폴리솜노그래피는 이제 구별할 수 있어서 그거가 또 이 연구와 디바이스의 한계점이라고 꼽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디바이스 심고 있는 환자들이 하프페일리어가 있을 텐데 네. 하프페일리어 있으면 체인 스토커잖아요. 네, 맞습니다. 무관자실 환자들, 아주 중증 심부전 환자들 보면은 숨 중간에 한참 안 쉬다가 쉬고 그러잖아요. 센트럴 타입으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별이 가능한 건 아니죠, 이거는. 네, 맞습니다, 교수님. 이 보스턴 것만 돼요? 저도 찾아봤는데 일단은 보스턴 거에서는 명확히 있는데 다른 기계에서는 된다는 얘기를 확실히 보지 못했습니다. 네. 김대현 선생님 추가 코멘트 있으세요? 아니요, 잘 들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봅시다. 네. 네.